황제가 된 날, 그날 밤에 살해당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칼에 지명된 순간 그의 수명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로마의 제국은 거대했지만 황제의 자리는 너무도 가벼워졌습니다. 칼 위의 권력, 그 피로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정복과 질서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제국을 잇고 수도는 사람들을 살게 했으며 콜로세움은 그들에게 로마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었죠. 그러나 제국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체제는 유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로마 제국 역시 그랬죠. 확장된 국경은 더 많은 병력을 요구했고 새로운 도시들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으며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제국을 지탱하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 황제라는 이름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처음엔 신의 대리자였고 이젠 그저 군대의 승인을 받은 존재가 되었죠. 기원 후 3세기,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고 그 도시는 여전히 활기를 띠었으며 세금도 여전히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건 그 시스템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던 군대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황제가 죽고 다음 날 또 황제가 선포되고 그 황제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당하는 시기. 로마는 이제 칼로 황제를 세우고 칼로 황제를 바꾸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쥔 손은 프라이토리안이라 불리는 황제의 근이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황제라는 존재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욕망과 두려움이 채워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루 만에 죽는 황제. 기원 후 3세기, 로마는 겉으로는 여전히 제국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웅장했고 길은 뻗어 있었으며 세금은 징수되었죠. 하지만 그 내부는 깊은 피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경 방어선은 점점 넓어지고 병력은 늘어났으며 물가는 오르고 화폐는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무역도 이전만큼 원활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과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로마 사회의 기반을 흔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황제의 자리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프라이토리아니, 황제를 만들고 죽이는 자들. 로마 황제란 그저 스스로를 황제라 부른 사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군대의 지지, 특히 수도 로마를 지키는 근위대, 프라이토리아니의 충성이 따라야 했죠. 프라이토리아니는 공화정 시절 장군의 경호부대에서 유래했으며 아우구스투스가 상설 친위대로 정비한 조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를 보호하는 역할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들은 점차 정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갑니다. 그들은 황제를 추대하고 때로는 황제를 살해하고 황제의 자리를 경매에 붙이기까지 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기원 후 193년 코모두스 사후 벌어진 황제 경매 사건입니다. 당시 프라이토리아니는 새로운 황제를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제시한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팔아 넘깁니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라는 인물이 근위대에게 거액을 약속하며 황제 자리에 오르지만 민심과 군대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는 단 66일 만에 처형당하죠.
그 뒤로도 황제는 계속해서 갈아치워졌습니다. 많게는 1년에 2명, 3명씩 황제가 바뀌는 시기도 있었죠.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겪은 군인 황제 시대의 시작입니다. 군인 황제 시대. 전장의 장군이 곧 황제다. 황제가 수도 로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경의 병영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황제들은 대부분 변방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병사들의 신임을 얻었고 정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스스로 황제라 선언하며 행진을 시작했죠.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시미누스 트락스입니다. 그는 트라키아 출신의 거대한 장수로 원로원과는 무관한 변방 출신 군인이었지만 군사적 실력 하나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한 로마는 혼란 그 자체였죠. 원로원과는 충돌했고 세금은 폭증했으며 반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역시 부하 장군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이처럼 황제는 군대의 충성에 따라 즉위하고 군대의 배신으로 몰락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군인 황제 시대의 핵심은 황제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황제는 신의 선택도 법의 계승자도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왕이 되었고 그 힘은 늘 불안정한 동맹 위에 놓여 있었죠. 이로 인해 로마 제국은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만도 정식 황제만 20명 이상이 등장했고 그중 대부분이 폭력이나 암살로 퇴장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 제도가 안정되지 않았고 매 정권이 군대에게 포상금을 약속하다 보니 국가 재정은 파탄났으며 국경을 지켜야 할 군대는 내전을 위해 서로 칼을 겨누게 되었죠. 이는 로마 제국이 외부보다 자기 내부에서 먼저 무너져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도 몇몇 황제들은 제국을 다시 붙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우렐리아누스. 그는 기병대 출신 장군이었지만 내부 반란과 외부 침입을 진압하며 로마를 통합합니다. 특히 그는 팔미라 왕국과 갈리아 제국이라는 사실상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간 지역들을 다시 제국으로 통합시키며 로마의 경계를 복구하죠. 그리고 수도 방어를 위해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을 건설하며 제국의 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암살당하고 그 뒤를 이은 황제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황제의 이미지 변화입니다. 초기의 황제들은 신과 닮은 존재로 평화와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황제 시대의 황제들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장수, 적과 싸우고 반란을 진압하며 생존을 위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도 문서에 남은 호칭도 모두 권위보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게 되죠. 그리하여 로마 제국은 점차 군사국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끝에는 극심한 물가 상승, 무역의 붕괴, 농민의 몰락, 도시의 쇠퇴가 함께 찾아오며 제국은 회복할 수 없는 지점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도시는 쇠퇴하고 무역은 끊기고 화폐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더는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끝자락에서 한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국은 하나로는 부족하다. 너무 거대해졌고 너무 필요하다. 그는 제국을 넷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이제 개혁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등장.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방의 장군으로서 스스로 황제를 선언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전형적인 군인 황제의 등장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전장을 누비던 장군이었지만 통치의 감각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는 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힘을 제국의 안정에 쓰려 했습니다. 그는 곧 이해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황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것이 바로 4인 통치체제, 테트라르키아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의 2명의 황제를 배치하죠. 동방은 자신인 디오클레티아누스, 정황제, 그리고 갈레리우스, 부황제. 서방은 막시미아누스, 정황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부황제. 이 체계에서 정황제는 전체를 통솔하는 인물, 부황제는 정황제를 보좌하면서 후계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테트라르키아는 전쟁 시 빠른 대응, 지역별 행정의 효율화, 후계 구도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설계된 것이었죠. 이 체계의 핵심은 황제 권위를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제국의 틀을 만들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 체제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제국 전역의 행정구역을 재정비했습니다. 기존 50여 개의 속주를 100개 이상으로 늘려 더 세분화하고 각 지역에 총독을 임명하여 권한을 분산시키는 한편 군사와 행정의 지휘권을 분리했습니다. 이전에는 총독 한 명이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를 다 장악했지만 이제는 각각의 책임자를 따로 두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관료들을 중앙에서 임명하고 중앙정부는 각 속주의 세금, 병력, 건축, 인구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직화된 관료국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경제였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를 거치며 로마는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다 보니 화폐는 신뢰를 잃었고 물가는 하늘을 찔렀으며 장사꾼과 지주들은 물건을 숨기기 시작했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상황에 최고 가격 칙령을 내립니다. 301년 그는 칙령을 통해 각종 식료품, 의약품, 운송비, 노임, 재료비까지 모든 물가의 상한선을 정해버립니다. 이 칙령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벽에 새겨졌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 통제령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시장에서 빼돌리고 거래는 암시장으로 옮겨가며 단속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경제활동 자체를 줄였습니다. 결국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령은 경제 회복보다 공포만 남긴 조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황제의 이미지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도미누스, 즉 주인이라 불렀고 황제에게 절을 하게 하고 화려한 옷과 왕관, 궁정 예절을 갖췄습니다. 이는
이전에 공화정 잔재를 지은 상징적 행위이자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의식적 권위의 재정립이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나중에 도미나투스라 불리며 로마 황제의 전제 군주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은 제국의 행정, 군사, 종교, 권위 구조를 모두 재정비하는 시도였습니다. 이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반란은 줄었고 국경 방어도 강화되었으며 내부 질서도 복원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명의 황제 체제는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고 2. 후계 구도는 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3. 강한 중앙 통제는 지방자치와 경제 자율성을 위축시켰고 4. 신적 황제의 이미지가 민심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결국 305년 스스로 황제에서 물러난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는 권력을 포기하고 일리리쿰의 해안 도시에서 은거하죠. 당시 로마의 황제 자리는 힘으로 빼앗거나 목숨을 잃고 물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한동안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 병을 겪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죠. 정치적 불안과 군대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제국에서 은퇴란 말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손을 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양배추를 키운다. 그 말처럼 정치와 군사,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물러나 정원과 바닷가에서 남은 삶을 보냅니다. 그의 은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체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시스템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가 시도한 개혁은 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로마의 질서. 로마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온함이 아니라 무거운 피로감 때문이었죠. 군대는 병사들을 착취했고 세금은 늘어났으며 민중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균열, 그 조용한 붕괴의 징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방 로마 제국의 멸망은 476년이라는 문장은 너무도 자주 등장하는 교과서 문구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서기 3세기 후반부터 5세기까지 로마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피로해졌고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균열이 벌어졌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자면 제국이 무너졌다라기보다 점진적으로 지탱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중, 군대, 황제라는 세 요소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압박하는 긴장감이 있었죠. 팍스 로마나 이후 제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프라, 질서 위에 권위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죠. 지나치게 높은 세금, 군대의 식량 징발, 불공정한 재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귀족과 상류층의 호화로운 생활. 이 모든 것은 하층민들에게 제국은 남의 나라라는 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농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로마 이름으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만 떠안았죠. 게다가 도시 노동자들조차 식량 배급 외엔 국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중은 로마에 대한 자부심보다 무관심과 냉소를 더 크게 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로마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체제로 변해간 것이죠. 군대의 편질. 원래 군대는 로마 시민과 제국을 보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군인 황제 시대를 지나면서 군대는 황제를 만드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선 원로원의 지지보다 군대의 충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 자신의 군단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황제를 폐위하거나 암살한 뒤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올랐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군대는 점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황제는 즉위 직후 병사들에게 돈을 뿌렸고 군단은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황제를 협박했으며 각 지역의 주둔군은 자신들의 황제를 따로 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국 전역을 분열과 내전의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국경 방어는 약화되었으며 군비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제국 말기 로마의 경제는 점차 불균형한 구조로 변했습니다. 귀족과 상류층은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며 지대 수입에 의존했고 농민은 그 땅을 빌려 경작하며 점점 콜로나투스, 즉 정착농 체제에 묶여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중산층은 몰락해갔습니다. 노예 제도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정복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노예 공급은 줄었고 대신 농민을 묶어두는 방식이 확대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수의 부유층이 토지를 독점하고 다수의 민중이 그들의 땅에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경제의 활력을 앗아갔고 지방은 점차 자급자족화되었으며 도시는 쇠퇴하고 세수도 줄어들었죠. 군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황제는 신뢰를 잃었으며 민중은 고통 속에 무기력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종교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으며 행정은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이 되었죠. 제국은 지탱되는 척하며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뿌리는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곧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무너짐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이었죠. 그리고 그 균열 위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제국을 새로운 기둥 위에 세우려 했습니다. 칼이 아닌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서 말이죠. 콘스탄티누스의 등장. 기원 후 4세기 초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황제의 자리는 불안정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4조각으로 나누어 관리했던 테트라르키아. 그 체계는 잠시 안정처럼 보였으나 결국 내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난 뒤 황제 자리를 두고 서로 다른 장군과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했죠. 그 혼란의 한가운데 새로운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그는 원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체제 아래에서 부황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부하 장군들과 병사들의 지지 속에서 황제로 선포됩니다. 그러나 제국은 단일한 지배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장군들이 제각기 황제를 자처했고 로마 제국은 또다시 분열과 내전에 빠져들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가장 큰 라이벌은 막센티우스였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로마에서 스스로 황제를 자칭하며 수도와 이탈리아를 장악했죠. 반면 콘스탄티누스는 갈리아와 브리타니아 지역에서 세력을 다졌습니다. 결국 두 세력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제국의 운명을 건 전투는 불가피했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입니다. 312년 10월 28일 로마 북쪽 티베르 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두 황제 후보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날의 결과는 단순한 내전의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정체성, 그리고 미래까지도 함께 바꿔버린 순간이었죠. 이 징표 아래에서 승리하리라. 콘스탄티누스는 전투 전날 밤 신비로운 꿈을 꿨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에 빛나는 십자가 모양을 보았고 그 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징표 아래에서 승리하리라. 꿈에서 깬 그는 즉시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군단의 방패와 깃발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양 키로를 새겨 넣으라고. 이것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종교적 결단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사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쳐있던 군대에게 새로운 신의 이름은 오히려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었죠.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수적으로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군대는 급히 모은 민병이 많아 조직력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경험 많은 갈리아의 기병과 보병이었고 새로운 신의 이름으로 사기가 충전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퇴하는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다리를 건너다 무너진 때였습니다. 밀비우스 다리와 그 임시 다리가 무너져 수많은 병사가 티베르 강에 빠져 익사했고 황제 막센티우스 자신도 그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내전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서 이룬 승리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졌죠. 밀라노 칙령,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다. 313년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중요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신앙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압수했던 교회 재산을 돌려주며 누구든 원하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혁명적인 전환이었습니다. 300여 년 동안 불법 집단 취급을 받으며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즉, 국교로 격상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불법 종교가 아니게 되면서 지하에서 숨어 예배하던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선택은 단순히 신앙적 결단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진심으로 새로운 신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꿈과 환시, 전투의 승리 경험은 그에게 강렬한 신적 계시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선택을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퍼져 있었고 그들은 로마 병사와 장군, 귀족들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탄압하는 대신 포용하는 것이
제국을 안정시키는 길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었든 전략이었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을 새로운 기둥 위에 세우려 했고 그 기둥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황제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바뀝니다. 더 이상 황제는 단순한 전장에서의 장군도 신의 대리자라는 추상적 상징도 아니었죠. 그는 이제 신앙을 지키는 자, 교회를 보호하는 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의 동전에는 기독교적 상징이 새겨졌고 교회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기초도 이 시기에 놓였죠. 황제의 권위는 군사적 힘과 행정 능력뿐 아니라 신앙적 정당성까지 덧입게 되었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와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갈라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이제 신앙에서 힘을 얻었고 기독교는 더 이상 지하의 종교가 아니라 제국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으며 로마는 단순히 검과 세금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속된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새로운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전통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의 반발, 기독교 내부의 분열, 그리고 황제의 종교 개입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콘스탄티누스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제국 전체의 교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니케아 공의회 소집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기독교 제국의 탄생.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린 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제국을 위협하는 전쟁이나 세금 문제가 아니었죠. 바로 기독교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자 오히려 교리 논쟁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이른바 아리우스 논쟁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신이 아니다. 그는 창조된 존재다. 즉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는 주장이었죠. 이 주장은 곧바로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전통적인 교부들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의 말은 곧 기독교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죠. 논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는 아리우스를 지지했고 어떤 교회는 그를 이단이라 비난했습니다. 교리 문제는 신학자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주교와 주교, 신자와 신자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 혼란을 지켜본 콘스탄티누스는 고민했죠. 그는 군사적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국을 하나로 만들었지만 종교 문제로 제국이 다시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이제 제국의 새로운 기둥이었고 그 기둥이 갈라진다면 제국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국 전역의 주교들을 한자리에 모아라. 교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가 소집한 회의가 바로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의입니다. 니케아는 오늘날 터키 이즈닉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당시 약 300여 명의 주교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국 각지에서 심지어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에서 온 인물들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본질, 교회의 권위, 성경의 기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인가?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했고, 전통파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황제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지만 회의의 후원자이자 조정자였죠. 황제가 직접 교리 논쟁에 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이후 로마 황제들이 교회 문제에 개입하는 전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주교들은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이 결론은 곧 니케아 신경이라는 문서로 정리되어 기독교의 공식 교리로 선포됩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며 세상 이전에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다. 이 선언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후 기독교는 아리우스파 같은 다양한 이단적 해석을 배척하며 삼위일체 교리를 중심으로 교리를 정리해 나가게 되었죠. 물론 아리우스파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한동안 이어졌고, 심지어 몇몇 황제들은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니케아 공의회가 세운 기준은 결국 기독교 정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로마 제국은 사실상 기독교 제국으로 변해갔습니다. 황제는 이제 단순히 군사적 지배자가 아니라 교회의 수호자이자 심판자가 되었고, 교회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며 제국 질서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대형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고, 기독교 주교들은 제국 정치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이 변화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교회는 제국의 후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황제의 개입과 정치적 압력에 종속되기도 했습니다. 신앙과 권력은 이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얽히며 새로운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대신 새로운 수도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동방의 항구 도시 비잔티움이었고, 이를 크게 확장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죠. 이 도시는 동서교육의 요충지였으며 성벽으로 방어되고, 교회 건축이 시작되면서 점차 기독교적 성격을 띄어갔습니다. 330년 5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정식으로 새 수도로 선포되고 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의식을 흔히 봉헌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로 치면 새로운 수도를 공식 개장하고 제국의 중심지임을 선언한 행사였던 것이죠. 이제 제국의 권력축은 점차 서방에서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다만 이때 곧바로 제국이 둘로 나뉜 것은 아니었고, 본격적인 분리는 약 60년 뒤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선택은 제국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과거의 다신교 제국에서 점차 십자가의 깃발 아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제국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기독교 공의는 세계사에 거대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먼저 첫째, 종교사적 전환. 기독교가 소수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변모하는 출발점. 둘째, 정치와 종교의 결합. 황제가 교회 문제를 다루는 황제 교황주의 전통의 시작. 셋째, 문화적 전환. 예술, 건축, 법, 철학 전반이 기독교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신앙은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종교적 자유는 점차 기독교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체제로 바뀌어갔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로 자리 잡는 순간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박해를 다른 종교인들에게 되돌려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죠. 니케아 공의회는 단순히 교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 제국 자체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로마는 신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제국이 되었고 그 체제는 1000년 이상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국은 또 다른 갈등을 안게 됩니다. 서방과 동방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고 결국 제국은 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균열은 결국 서방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에필로그. 로마 제국은 한때 칼과 질서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이제 그 자리는 신앙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세워진 기준은 단순히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제국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죠. 로마는 더 이상 다신교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군대의 장수가 아니라 신앙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고 도시는 신전 대신 교회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기독교 제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제국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로마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깃발 아래 새롭게 세워진 제국. 하지만 그 제국은 오래지 않아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다스리던 황제는 새로운 질서를 세웠지만 동방과 서방의 거대한 균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테오도시우스와 함께 기독교의 국교화를 살펴보고 동서 제국의 분리와 서방 로마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